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여정이 4강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요르단과의 재대결 4강전에서 이뤄졌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0대2의 완패를 당하며 최악의 졸전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고의 멤버로 기대를 모았지만 사상 최악의 경기로 끝난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의 승자는 요르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고 세계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와 분석 매체들도 한국과 이란의 결승 대결, 그중에서도 한국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쳤는데요. 결과는 요르단의 돌풍 속에 요르단이 사상 첫 결승에 오르는 이변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이변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경기 내용 자체도 요르단이 우세했는데요. 대한민국은 69.6%로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90분 동안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상대의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요르단은 30.4%에 불과했던 극소의 점유율에도 신속한 역습과 효율적인 플레이를 통해 17개의 슈팅을 뿌렸고 그중에 7개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면서 사실 요르단이 2대0으로 승리했는데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라든지 혹은 요르단의 결정력 문제가 아니었다면 3대0, 4대0 내지 5대0으로도 패배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유효 슈팅은 없었지만 득점할 기회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4강까지 오르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노출했던 상대에게 선제골을 내준 상태에서 밀집 수비 대형이 구축됐을 때 이를 풀어낼 수 있는 세부 전술, 공격적인 패턴 플레이가 없었고 또한 후반에 교체로 출전했던 조규성 선수의 개인적인 판단도 조금은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 경기 박용호 선수의 아쉬운 자책성 패스로 인해 우리가 선제골을 내주면서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박용호 선수에 대한 아쉬움조차도 결국에는 이 모든 플랜을 설계한 클린스만 감독의 총지휘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선발 명단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진 공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한국 대표팀의 전술적인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경기 전에 예상했던 것은 3백을 가동하면서 이전에 조규성 선수가 주전으로 출전해 왔었는데 조규성 선수를 빼고 수비 숫자를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은 것까지는 예상대로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문제는 수비 라인에 추가적인 보강 선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방에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을 3톱으로 배치하고 이재성, 박용우, 황인범으로 3미드를 배치하면서 이전에 호주전이라든지 사우디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토너먼트 무대에 들어서 미드필드를 거의 실질적으로 2명만 두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중원 장악력을 높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박용호 선수가 여기서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서 3백으로 내려가는 그런 커버 플레이까지 기대했던 모습들까지 보여주지 못하면서 센터백도 미드필드 라인도 결국에는 밀도 있는 플레이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정한 모습들을 노출하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4-2-1 포메이션을 유지했는데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빠진 우리보다 요르단이 경고 누적 및 부상으로 결장한 선수들의 숫자가 많았어요. 왼쪽 센터백 알잘린 선수라든지 또 왼쪽 공격수 알리 올완 선수가 빠지면서 왼쪽 라인 전체에 걸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왼쪽 윙백인 알 마르디를 왼쪽 공격수로 전진 배치시키고 백업 왼쪽 윙백인 알 하슈시 선수를 왼쪽 윙백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마리에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뒀는데 전술적인 기조가 유지되면서 본래 왼쪽 윙백이던 알 마르디가 올라가서 전방 압박의 밀도는 더욱더 강해지는 기존의 전술적인 공격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수비 밀도와 압박 밀도를 더욱더 높이면서 오히려 상승 효과를 냈습니다. 게다가 이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경계했던 것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없는 준결승전이기 때문에 달려들면서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치면서 빠르게 선제골을 노릴 것이다.
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올라오면 역습하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대로 경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전에 이에 대비해서 조금은 실리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공략을 했다라면 어떻게 보면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좀 역습 축구를 우리가 썼더라면 좀 경기를 대등하게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중원 장악을 노리면서 공을 소유하고 상대의 역습 전략에 말려드는 형태가 되면서 경기 계획 자체가 밀렸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제가 경기 전에 이제 전술 프리뷰를 하면서 박진섭 선수를 정승현 선수와 김영권 선수 사이에 3백의 일원으로 배치하면서 이 선수가 또 전북현대에서 수비형 미드필드로 주로 뛰어왔기 때문에 공격 전개 상황에서는 올라가서 미드필드 숫자를 채워주고 수비 상황에서는 내려와서 3백으로 커버해주면서 정승현 선수의 빌드업 문제라든지 김영권 선수의 뒷공간 커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3백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좀 플레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역할을 박용호 선수에게 맡기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박용호 선수는 신장에 비해서 헤더 경합이 안 됐고 배후 수비 커버에 있어서는 애초에 약점이 있는 데다가 공격을 전개하는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할 때도 시야가 좀 열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를 하게 됐다. 차라리 박용호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전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뒤로 내려와서 열심히 커버해 주려고 움직인다거나 이재성 선수도 본인이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생각을 갖고 뒤를 커버했을 텐데 박용호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조금 앞에 나가서 플레이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박용호 선수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치에서 최악의 플레이를 일관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엔 선제골을 내줬고 결국에는 후반전에 클린스만 감독도 박용호 선수를 빼고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또 공격이 풀리기 시작했고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애초에 클린스만 감독의 선발 전략이 굉장히 잘못됐다. 박용호 선수의 부진도 안타깝긴 하지만 예견됐던 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꺼내 들었다. 3백도 아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박용호 선수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의 플랜 A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전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플랜 A가 실패해도 경기 중에 문제가 되는 선수들을 바로 빼주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선수 교체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용인술, 용병술을 통해서 경기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는 그런 교체 타이밍조차도 늦었다라는 게 문제였고 그로 인해 우리가 결국에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추격골조차 넣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물론 조규성 선수가 들어가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기 패턴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르단도 그에 대비해서 막판의 경기를 굉장히 시간도 지연하고 심리전도 가하면서 노련하고 영리하게 또 보냈거든요. 더욱더 이전에 만난 팀들보다 단단한 팀이었다는 것. 호주와 사우디에 비해서 더 실리적이고 더 정신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인 요르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보시면 전반 4분 만에 상대 중앙 미드필드인 알 라시단 선수가 황인범 선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쇼트 카운터를 통해 중거리 슈팅까지 가져간 게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아니었다라면 벌써부터 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1분 뒤인 전반 5분에는 오른쪽 윙백인 하다드의 슛골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죠. 이렇게 요르단은 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슈팅을 연결하는 속공을 펼쳤습니다. 전반 15분 같은 경우에는 알 나이마트가 서령호 선수를 등진 채 공을 버텨주면서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알 타마리에게 패스를 찔러줬고 알 타마리의 빠른 돌파를 황희문 선수가 쫓아가면서 백태클을 하면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알타마리의 뒷공간 돌파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조별리그 당시에도 김민재 선수가 거의 원맨 플레이를 통해서 커트해냈기 때문에 이런 위협도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센터백들은 역시나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경고를 불사하고 태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전반전부터 너무나 많은 활동량을 황인범 선수도 가져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황인범과 이재성이 박용호 선수가 뒤를 커버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까지 계속 딸려 내려오고 너무나 많은 수비의 부담을 지게 되다 보니까 의도했던 플랜 A의 전략이 가동되지 못한 겁니다. 전반 18분에도 우리가 이제 상대 역습 상황에서 흔들리면서 공이 이제 튕겨져 나갔을 때 선수들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수비에 조직이 없다. 커버에 약속이 없다. 김영권, 정승현 선수의 사익 공간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흘러나온 공을 또 다른 요르단의 중앙 미드필드인 알 라와버데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조현 선수의 정면으로 쏠리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실점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전반 19분에 정승현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배우 침투를 보고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하면서 우리도 공격다운 공격을 처음 해봤는데 이게 또 명확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냥 무산이 됐어요. 손흥민 선수의 로빙 슈팅이 이제 골망을 가리긴 했지만 이거는 뭐 선을 그어볼 필요도 없이 오프사이드였거든요.
전반 24분에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많이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한 끝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전개해주고 황희찬 선수가 사이드로 풀어준 공을 서령호 선수가 크로스 패스까지 가져갔는데 이강인 선수가 시도한 왼발 발리 슈팅이 크게 골문을 벗어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날 그래도 서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전반 25분 정말 치명적인 실점 위기가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박용호 선수에게 패스를 했을 때 박용호 선수가 이제 균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의 전방 압박에 흔들리던 과정 속에 이 공을 빠뜨리고 말았고, 빠뜨린 공을 알 나이마트가 몰고 들어가면서 단독 돌파로 우리 수비 두세 명을 흔들어 놓고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조현 선수가 가까스로 선방했고요. 전반 27분에는 김영권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 전진 패스를 한 것을 알타마리가 그냥 잘라내고 혼자 또 몰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것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의 강한 전방 압박에 우리의 수비 라인이 정신 못 차리고 공을 뺏기는 상황들이 이어졌는데요. 전반 29분 황희찬 선수의 패스에 이은 서령호 선수의 문전 왼쪽 돌파 크로스 패스 시도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되긴 했는데, 크로스 패스를 하는 상황에서 요르단 센터백인 알 아랍과 충돌이 있었거든요. 이때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우리가 어려운 경기에서 행운이 따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VAR 체크를 보니 서령호 선수가 파울을 당한 게 아니라 이제 서령호 선수가 오히려 알 아랍 선수의 발을 밟았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이 판정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 32분 우리에게 공격 흐름이 조금은 넘어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전개해준 공을 황희찬 선수가 크로스 패스로 연결했고, 이 크로스 패스를 이재성 선수가 다이빙 헤더로 연결했지만 아쉽게도 골포스트를 때리면서 골대의 불운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선제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데요. 전반 42분에는 또 한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김영권 선수의 패스가 또 한 번 알타마리에게 차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알타마리의 패스를 받은 알 나이마트가 문전 우측에서 박용호 선수와 정승현 선수의 사이 공간을 또 쉽게 통과하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여기서 시도한 슈팅이 조현 선수의 머리 앞면에 맞고 선방이 되면서 또한 위기를 넘겼어요. 이 장면도 사실은 두 명이 제쳐지는 순간, 그리고 패스미스가 나오는 순간 이거 먹었다라고 싶을 정도로 위험한 장면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전반 내내 요르단의 강한 전방 압박에 우리의 후방 라인이 안정감을 갖지 못했다. 3백이 아니니까 뒤에서 커버도 안 좋았고, 박용호 선수가 제기능을 못하니까 뒤에서 공도 못 살렸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된 겁니다. 전반 추가 시간 황희찬 선수의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하다드가 이제 높이 발을 들어 올리면서 머리를 가격해서 경고를 받는 상황이 나왔던 것은 우리에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6분에도 이강인 선수의 전환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의 전진 패스를 서령호 선수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날카로운 컷백을 반대편으로 보내줬고, 이 컷백을 황희찬 선수가 약간 좀 오픈 찬스로 맞이했는데 아쉽게도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논스톱 슈팅 시도가 골대를 크게 벗어나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은 그래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 대회 내내 아쉽다가 후반전에 살아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실점 없이 넘겼다는 점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반전에는 볼 점유율을 60% 가져간 것 외에는 모든 지표에서 밀렸습니다. 물론 우리도 경기 막판 빅찬스가 있었는데 놓쳤고, 요르단도 많은 공격 기회 중에 빅찬스는 한 번이었는데 그걸 놓친 상황이긴 하지만 슈팅 숫자가 12대4로 요르단이 3배 가까이 많았고, 유효 슈팅은 요르단이 4개, 우리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내용상 밀린 전반전이었거든요. 그리고 후반전 시작 9분 만에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스스로 무너지면서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박용호 선수가 왼쪽 센터백인 김영권 선수를 향해서 백패스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상대의 전방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대각선 패스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잘리게 되면은 수비 대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뒷공간 커버할 때 마크맨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상황이 실제로 알타마리의 전방 압박에 의해 차단되면서 알타마리가 이 공을 몰고 들어갔고, 그러면서 또 반대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알 나이마트, X자 움직임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있던 알타마리가 공을 끊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에 있던 알 나이마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수비를 교차시키면서 현혹시킨 거예요. 이때 김영건 선수는 본인이 공을 빼앗기면서 알타마리를 쫓아갔기 때문에 김영건 선수가 비워놨던 왼쪽 센터백 공간을 정승현 선수가 커버하면서 알 나이마트를 사전에 막아주는 움직임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김영건 선수 쪽으로 함께 정승현 선수가 오다 보니까 알 나이마트가 너무나 편안하게 알타마리의 공간 패스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공을 받았을 때 정승현 선수가 방향을 전환해서 알 나이마트를 막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알 나이마트는 조현 선수의 키를 넘기는 여유 있는 로빙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은 것입니다. 박용우의 패스 미스, 정승현의 커버 위치 선정 실패로 인한 치명적인 우리의 자책성 실점이었는데요. 이 골을 내주자마자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56분에 박용우 선수를 빼고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총 공세에 나섰는데요. 아쉬웠던 것은 조규성 선수의 결정력이었죠. 60분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조규성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골키퍼가 자리를 비우고 뛰쳐나온 가운데 이 공을 처리하지 못하고 조규성 선수가 헤더를 했는데 이 헤더가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조규성 선수가 헤더 기회에서 머리를 맞추긴 하는데 놓치는 장면들이 이번 대회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쉬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64분에는 상대의 스로잉 공격에 이어서 알 나이마트의 빠른 로빙 패스를 알 타마리가 이어받아서 배우를 빠져든 이후 슈팅했던 이런 장면도 추가골을 내줄 수 있었는데 조현우 선수의 선방 덕분에 피했습니다. 하지만 2분 뒤 이번에도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 황인범 선수의 패스 미스가 나왔고 알 타마리가 이 패스 미스를 이어받아서 상대의 진영부터 우리 진영까지 단독 돌파를 해 들어오는데 우리 수비 대형이 약속 없는 플레이, 조직 없는 플레이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추풍 낙엽처럼 무너졌어요. 누가 공간을 어떻게 커버하고 누가 어디를 쫓아가고 누가 나와서 막을지에 대한 이런 구분이 없다. 수비도 전술이 없었다. 그런 과정 속에 알타마리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 편안하게 골문 구석으로 흘러들면서 2대 0이 된 것입니다. 2대 0까지 됐기 때문에 후반전 중반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70분 그래도 손흥민, 이강인 이 두 선수가 부분 전술, 개인 전술로 뭔가를 만들어낼 뻔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주고 바깥쪽으로 뛰어 들어갔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침투 동선에 맞춰서 스루 패스를 바로 줬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 요르단의 아부 하슈시 선수가 또 기가 막힌 슈퍼 태클로 공만 건드리면서 페널티킥을 내주지 않고 이강인 선수의 슈팅 기회를 차단했는데요. 그 이후 요르단 선수들은 실리적으로 시간도 끌고 또 노련한 모습을 통해서 조금 이제 침대 축구까지 하면서 우리를 괴롭혔고 시간을 소진했습니다. 76분에는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수비수인 알 아랍 선수가 일부러 조현 선수를 차징하면서 조현 선수에게 좀 타격을 주고 또 시간까지 지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추가적인 교체는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81분에 지친 모습을 보인 이재성과 황희찬을 빼고 양현준, 정우영 선수를 투입했고 사실 그 이후에 요르단은 시간 지연을 위한 또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교체를 계속했어요. 85분에는 알 나이마트를 빼고 알 아와드를 투입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 또 우리에게 기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시간 지연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89분 이강인 선수가 조규성 선수에게 내준 정말 기가 막힌 스루 패스가 이번에도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고 골키퍼와의 1대1 기회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어떻게든지 슈팅을 가져가려고 했어야 하는데 수비의 태클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이제 느린 그림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걸리지 않았는데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이제 넘어졌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페널티킥이 아닌 조규성 선수가 경고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장면 너무나 좀 아쉬운 조규성 선수의 판단이었습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안 넘어지려고 버티면서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고 슈팅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본인이 조금 페널티킥을 얻으려고 의도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너무나 아쉬운 판단이었습니다. 앞선 헤더 슈팅 그리고 이 장면을 모두 골로 연결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2대2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이 8분 주어진 가운데 요르단은 추가 시간 2분에 알 마르디와 알 라시단을 빼고 수비수인 사데와 아예드를 투입하면서 완전히 지키기에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센터백 위치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고 후방 빌드업까지 하고 롱패스도 전개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런 손흥민 선수의 패스 끝에 서령우의 크로스에 이어서 문전에서 기회가 또 한 번 왔는데 조규성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이 기회를 또 허무하게 놓치는 장면이 나왔고요.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는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있었지만 정우영 선수의 헤더가 허무하게 골대 앞으로 빗나가면서 결국 우리는 한 골도 많이 하지 못한 채 0대2 완패, 요르단과의 A매치 사상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시안컵의 4강 남은 일정은 2월 8일 0시에 킥오프하는 이란과 카타르의 대결입니다. 요르단이 결승에 선착한 가운데 2월 11일 일요일 0시에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대한민국이 탈락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남은 아시안컵 경기에 대한 좀 기대감들, 관심들이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다음 대표팀 경기 일정은 3월 21일 저녁 8시로 확정된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2라운드의 일정이고요. 또 3월 26일 밤 9시 30분에 태국 원정까지 연달아 진행이 되는데, 태국도 이번 아시안컵에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보인 것처럼 이런 클린스만 감독 체제의 잘못된 선발 전략이나 또 그것들에 대한 세부 전술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들, 상대의 밀집 수비와 잘 준비된 상대의 블록을 풀어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이어진다면, 물론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무리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 출전권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48개국이 본선에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8개 팀의 아시아 팀이 월드컵에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예선 돌파를 장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요르단, 타지키스탄, 정말 지금까지는 월드컵의 경쟁팀이라고 보지 않았던 팀들조차도 만만치 않은 모습 보였고, 말레이시아랑도 우리가 3대3으로 비겼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48개국 체제의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갈 수도 있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뿐 아니라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정면을 뼈아픈 고민과 세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대표팀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될지 한준TV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취재하고 또 최신 상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